직권의 변화라는 단어는 직권의 구조, 지각의 구성, 직권의 운동 세 가지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권의 변화에서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계라고 불러주는 것은 우리가 계라는 것은 보통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개 구성 요소가 모인 것을 계라고 불러주는데 지구에서는 대륙과 바다 그리고 구름 등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구의 환경 안에는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지구계라고 불러줍니다.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지구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구계에는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직권, 두 번째 수권, 세 번째 기권, 네 번째 생물권, 다섯 번째 외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계 구성 요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권은 지표나 지구 내부, 중요한 것은 껍데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내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권은 수권이나 기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권은 바다나 강, 호수, 지하수, 특히 빙하도, 얼어있는 빙하도 수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권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공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며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 바깥쪽에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권의 바깥 영역의 우주 환경을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직권을 이루는 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내부를 직접 조사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는 지구 내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지구 내부를 직접 조사할 수 없을 때 간접적인 방법을 조사하는 것은 지진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진파는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사방으로 전달되는 진동으로 물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파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은 지구 내부를 어떤 물질의 상태인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안에 내용물의 자세한 구성 물질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내부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알아보면 지진파 조사를 이용해서 확인해본 지구 내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4가지 중에 첫 번째 지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두께가 가장 얇은 층, 실제로 지구의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체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두 번째인 멘틀은 지각 아래서부터 약 2900km까지의 층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지각보다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멘틀의 상태도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의 면을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불러줍니다. 세 번째 외핵은 멘틀 2900km부터 5100km까지의 층으로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핵은 그 밑에 5100km부터 지구 중심까지의 전체 층인데 여기는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자, 실제로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고체 상태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멘틀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외핵, 자, 내핵이 존재하고 실제로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멘틀 위의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각을 이루는 암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암석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암석의 종류는 밝은 색의 암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어두운 색을 보이는 암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암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화성암은 종류가 생기는 광물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갑자기 급격하게 식어서 생긴 화성암을 화산암이라고 불러주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가지의 특징은 바깥에서 식은 암석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식기 때문에 부족하겠죠.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특징이 있고, 안쪽에서 천천히 식어서 생기는 심성암의 경우는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의 크기로 구분해 보면 위에 있는 현무암과 유문암 같은 경우는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고, 밑에 있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천천히 식어 굳어졌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은 화산의 바깥쪽에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화성암은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색깔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퇴적암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퇴적물이 보통 암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잘게 쪼개지고 부서져서 퇴적물로 형성이 되는데, 이런 퇴적물은 나중에 쌓이고 다져지면서 퇴적물이 서로 붙게 되고 이것들이 암석으로 바뀌면 퇴적암이 됩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은 퇴적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갈로 만들어진 것은 여감, 모래로 만들어진 것은 사암, 진흙으로 만들어진 건 셰일, 그 다음에 석회 물질이 가라앉아서 생긴 퇴적암은 석회암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세 번째, 암석의 종류 중에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성질이 변해서 생긴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불러줍니다. 변성암의 특징은 아무래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아래 압력을 받게 되면 좌우로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옆에 줄무늬가 생기는데, 이런 줄무늬를 염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암이 변해서 생기면 규암이 되고, 석회암이 변해서 생기면 대리암이 되고, 셰일이 변하면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화강암이 바뀌면 편마암이 됩니다. 자, 암석을 이루는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은 광물이 모여서 된 것을 암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암석을 부시면 자그마한 알갱이인 광물이 나오겠죠. 이런 광물은 4,000여 종이나 되지만 우리 지구에 있는 광물은 보통 몇 가지가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이면 지각이 되고, 지각과 다른 요소가 모이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광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 광물은 4,000여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가장 많이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물의 색으로 구분하면 석영과 장석은 밝은색 광물,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은 어두운 색 광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구분 방법은 조음판이라고 하는 그 판에 광물을 긁어서 나오는 광물 가루의 색으로 구분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조흔색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신기하게도 흑음모, 척철석, 자철석은 모두 다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데, 흑음모는 조음판에 긁었을 때 흰색, 적철석은 젓갈색,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굵기입니다. 자, 굵기는 서로 굵기가 다른 광물을 긁으면
단단한 광물이 덜 단단한 광물에 흠집을 내는데 이를 굽기라고 불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게 되면 석영이 방해석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방해석에 스크래치가 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성을 띠는 걸 통해 구분할 수 있는데 자차석 같은 경우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산 반응은 묽은 염산에 반응하는데 이때 거품을 발생시키면 기체를 발생시키면 염산 반응이 있다라고 불러줍니다. 염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광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시간이 지나면 깎여지고 쪼개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암석의 풍화, 그리고 또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바뀌는 과정을 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한번 보면 지표에 있는 암석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서 자갈이나 모래등이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성분이 변하고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불러줍니다. 자, 풍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물, 공기, 생물 등이 있고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이 풍화되면 암석의 조각과 모래가 되는데 얘가 계속 풍화작용을 거치면 더 잘게 부서집니다. 자, 더 잘게 부서진 것들이 점점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으면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흙인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토양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암석들이 점점점 부서지면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이 되고 이것들이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으로 만들어진 층이 쌓이게 되고 이 위층에 생물이 살아가기 적당한 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위의 층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암석은 당연히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이나 지각변동 등이 일어나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암석의 순환 과정을 보면 자, 화성암은 풍화와 침식, 운반 과정을 통해서 퇴적물로 바뀌게 되고 퇴적물은 점점 굳어져서 퇴적암이 됩니다. 자, 퇴적암은 변성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높은 열과 압력에서 똑같이 화성암도 바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녹게 되면 너무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를 암석의 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세 번째, 직권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은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이면 지각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지각은 자,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로 붙어 있는 형태라고 과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주장한 과학자가 바로 베게너라는 과학자인데 베게너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덩어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판게아로 구성되어 있던 지각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과 연결된 그 산맥들이 그 산맥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석이 각각의 대륙에서 똑같은 화석들이 관찰이 되는데 이를 이어보면 지역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빙하의 이동의 흔적이 대륙에서 골고루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베게너는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륙 이동설이 다른 가설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 개념은 판이라는 것인데 판이라는 것은 멘틀의 윗부분 상부와 지각 부분을 포함한 걸 판이라고 불러줍니다.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는데 과학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대륙이 이동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지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대륙과 해양 지각을 포함한 것을 판이라고 불러주고 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움직이고 있는 판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판의 동쪽에 위치하고 이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되게 많은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의 이유에는 바로 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판은 화산 활동과 지진과 관련이 있는데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불러주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불러줍니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띠 모양을 이루고 있고 태평양을 기준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빨간색이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두 가지가 보통 판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원 구성은 첫 번째 중력과 탄성력, 두 번째는 마찰력과 부력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중력과 탄성력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힘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친구들한테 힘내, 아니면 내가 친구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모양이 변하고 아니면 운동 방향이 바뀌고 빠르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불러주는데 힘은 그래서 물체 모양과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게 변화가 큰데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뉴턴을 사용합니다. 자, 뉴턴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는 힘의 방향과 힘의 작용점, 그리고 힘의 크기입니다. 자, 힘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 모양과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데 힘의 종류 중에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는 힘의 한 종류는 바로 중력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려고 지구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도 항상 지구 중심으로 당겨지는데 그 힘을 중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중력의 방향은 가, 나, 다 어느 위치에 있어도 항상 지구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무겁거나 가볍게 느끼는 것은 물체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데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불러주고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해 줍니다. 하지만 같은 물체의 무게를 지구와 달에서 측정하면 무게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측정한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게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재기 때문에 이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게와 달리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라는 단어를 양팔 저울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할 때는 예를 들어 양팔 저울에 올려놓은 물체가 질량 1kg인 추와 균형을 이루면 물체의 질량을 1kg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게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들은 보통 양쪽에 나뉘어져 있지 않고 지구 중심으로만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용수철 저울이나 체중계는 모두 지구 중심으로 중력의 크기를 재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 표면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N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지구 중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무게도 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힘의 종류 중에 하나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영상에서 고무줄을 여러 개 꼈을 때 수박이 깨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고무줄의 특성이 그 힘이 바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자, 다시 보면 고무줄의 이러한 성질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불러주고 탄성이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간단하게 보면 자전거 인장의 용수철이 탄성력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고 또한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장대 탄성력을 이용해서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불러주는 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용수철을 통해서 탄성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 용수철의 원래 길이의 1N만큼의 추를 달게 되면 1cm가 늘어나고 2N의 추, 즉 1N의 추 두 개를 달게 되면 2cm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3N, 3개 1N의 추를 3개 달면 3cm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길이를 탄성력의 크기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힘의 종류 중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하나 있는데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나쁜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필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면 계단의 표면이 미끌미끌 거린다면 우리가 걷는데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바닥이 거칠거칠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빗면에서의 마찰력도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 빗면의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큽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상자는 미는 힘이 조금밖에 들지 않지만 무거운 상자는 미는 힘이 크게 들기 때문에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마찰력이 이용되는 실생활의 예를 보면 바닥이 울퉁불퉁한 등산화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럼틀에 물을 흘려주면 여름철에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은 마찰력을 줄여서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힘의 종류 중에 물체를 띄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을 때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힘의 종류는 부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부력은 물속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공기 중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추를 단 용수철에 추를 얼만큼 담갔는지에 따라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측정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 물에 잠기면 추의 부력이 작용해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하는데 부력의 크기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 정도와 같습니다.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수를 빼준 값과 같습니다. 추가 물속에 절반 정도 잠겼을 때보다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이 더 크므로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화물을 실지 않는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작고 화물을 가득 실은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화물을 실은 배가 화물을 실지 않는 배보다 부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 네 번째 기체 성질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성질 단원은 첫 번째 기체 입자의 운동과 두 번째 기체 부피 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체를 이루는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풍선에 공기나 헬륨 같은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기체가 가득 찹니다. 기체는 모양이나 틀에 관계없이 가득 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끝을 막은 다음 피스톤을 누르면 피스톤이 밀려 들어가면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들은 서로 떨어진 채 주사기 안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기체의 입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표현할 때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4-1에 있는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풍선에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은 기체의 입자들이 풍선 안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는 고무풍선 벽을 이루는 입자들 사이의 틈으로 기체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울창한 숲속을 걷다 보면 풀네음으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은 햇살이 비치면 어느새 마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입자의 운동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수를 뿌린 곳에 가까이 있는 학생부터 멀리 있는 학생까지 점차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향수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또 거름종이 위 향수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액체인 향수 표면에 있던 향수 입자가 기체로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은 확산,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두 가지 현상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나, 물걸레로 닦은 교실 바닥이 마르는 것은 모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확산이나 증발에서 보듯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향수의 확산 모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향수 입자는 뚜껑을 열면 향수통 주변에 움직이고 있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 가득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물의 증발 모형입니다. 집 안에 둔 어항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어드는데, 어항 속 물이 줄어드는 것은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액체 표면에서 물 입자의 움직임이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옮겨가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확산이나 증발이 일어날 때 입자가 움직이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실생활에서 자주 느끼고 있는데, 젖은 머리카락을 찬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더 빨리 마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빨리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체 부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압력은 공기와 같은 기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쇠구슬을 넣은 페트병 흔들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쇠구슬의 개수가 많을수록 손에 느껴지는 압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기체 안에 들어있는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하므로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농구공처럼 바람이 빠진 농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더 많은 기체 입자가 농구공 벽에 충돌해서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므로 압력이 커져 농구공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대기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늘 대기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불러줍니다. 대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는 지표 부근을 기준으로 1기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기압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입자 운동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을 기점으로 세게 눌렀을 때, 즉 압력을 높였을 때는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력을 낮췄을 때, 누르는 힘을 줄였을 때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기체들끼리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예에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 방울이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입자의 운동을 보게 되면 온도를 높이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체 입자가 벽을 치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이 커지게 되는, 즉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되고 벽을 치는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예에는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과자 봉지를 두면 부풀어 오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오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는 첫 번째 물질의 상태 변화, 두 번째 상태 변화와 에너지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우 다양한 물질이 있으며 이들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석과 나무는 고체 상태이고 물과 주스는 액체 상태이며 공기와 수증기는 기체 상태입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배열은 다릅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고체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합니다. 물이나 주스 같은 액체 상태의 물질은 고체 상태의 물질보다 입자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나 수증기 같은 기체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퍼져나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고체는 입자 사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단단하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액체 상태는 고체에 비해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고체보다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기체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며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의 운동 정도가 다릅니다. 고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기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입자의 운동이 매우 자유롭고 활발합니다. 자,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불러줍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물이 끓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해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은 액화라고 불러줍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 실험을 보면 삼각 플라스크에 알루미늄 포일을 덮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물을 가열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알루미늄 포일의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은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는데 물에 담갔을 때도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수증기가 염화 코발트 종이에 닿아도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기체 상태의 수증기나 액체 상태의 물 둘 다 성질이 바뀌지 않고 같은 종류, 같은 성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체와 액체 및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주머니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고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고 드라이아이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에는 공기가 가득 차게 돼서 빵빵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고체 상태의 얼음이 녹으면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데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액체 상태의 물이 얼면 다시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변하는데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은 응고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변하는데,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곧바로 고체로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태 변화를 승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실험인 아세톤의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의 실험을 보면, 아세톤을 1ml 정도 넣고 고무 마개로 입구를 막은 후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 후 머리 말리기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서 변화를 관찰하고 다시 모두 기화해서 보이지 않게 되면 질량을 측정해 봅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세톤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도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세톤을 페트병에 넣고 눌러서 공기를 뺀 후 뚜껑을 닫고 나서 머리 말리기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서 변화를 관찰해보면 페트병은 다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탐구에서 아세톤이 기화할 때 질량은 바뀌지 않았지만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아서 부피가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달라집니다. 이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 등은 변하지 않고 입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 상태 변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얼 때 그리고 녹을 때 온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냉각하면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데, 그러다가 물의 온도가 0도가 돼서 물이 얼기 시작하면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얼음을 상온에 놓아두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는데, 그러다가 얼음의 온도가 0도가 돼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고체가 녹아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액체 상태인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어는 점,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녹기 시작하는 지점을 녹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번에는 에탄올을 가열하면서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면 약 78도가 돼서 에탄올이 끓기 시작하고 온도가 그때부터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 온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춥게 느끼는 것도 몸에 묻은 열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우리 몸의 열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기화할 때뿐만 아니라 융해할 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때도 물질은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즉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자, 이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섯 번째, 빛과 파동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 소단원과 두 번째, 파동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광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광원이 아닌 물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책이나 의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광원이 아닌 물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하는데, 이렇게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체를 볼 때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화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RGB 세 색깔만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색의 빛은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는 빛으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삼원색 그림처럼 이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자홍색이 나오고, 초록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노란색,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청록색, 세 가지 색을 모두 섞으면 흰색이 나오는데, 이처럼 색이 다른 둘 이상의 빛을 합해서 다른 색 빛을 얻는 것을 빛의 합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나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장치의 화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화소에 나오는 색의 빛이 합성이 되면서 화면에 다양한 색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울에 빛을 비추면 빛의 경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하는데, 상은 거울면의 모양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울에는 면이 평평한 평면 거울, 면이 볼록하게 나온 볼록 거울, 면이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자, 나란한 빛을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비추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나란한 빛을 볼록 거울에 비추면 거울 반사된 빛이 넓게 퍼지고, 오목 거울을 비추면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물체를 비추어 보면 실제와 다른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모습을 보면 물체와 같은 크기, 바로 선 상이 나타나게 되고, 평면 거울은 보통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에 많이 사용합니다.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 물체보다 작은 크기와 바로 선상이 나타나게 되고, 볼록 거울이 쓰이는 예는 편의점의 보안 거울이 됩니다. 자,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상이 보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편의점의 보안 거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빛을 모으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큰 크기의 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바로 선상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은 크기로 물체 모양이 바뀌게 되고, 물체의 상이 뒤집어지는 거꾸로 선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치과형 거울에는 오목 거울이 쓰이게 되고,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경우는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목 거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보게 되면, 빛이 반사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는 항상 같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입사 광선이 들어올 때 법선과 만드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불러주고, 입사 광선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됐을 때 법선과 반사 광선이 만드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에 거울을 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상이 보이게 됩니다. 반사 광선 중 눈으로 들어온 빛의 연장선을 거울 뒤쪽으로 쭉 연결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상이 마치 그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울이 아닌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 빛의 경로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렌즈에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볼록 렌즈와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처럼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하게 되는데, 볼록 렌즈에 나란한 빛을 비추면 굴절돼서 빛이 모이고, 오목 렌즈에 나란한 빛을 비추면 굴절되어 빛이 퍼집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렌즈로 물체를 보면 실제와 비교할 때 크기와 모양이 다른 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볼록 렌즈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물체보다 큰 크기의 바로 선상이 보이게 되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물체보다 작은 크기, 거꾸로 선상이 보이게 됩니다. 빛을 한쪽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는 초점 이후에는 상이 뒤집어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물체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상이 보이게 되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결이 동심원 모양을 이루면서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불러줍니다. 물결파가 퍼져나갈 때 수면 위에 떠있는 스티로폼 구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을 합니다. 자, 물결파가 퍼져나가도 파동을 전달하는 물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소리에 매지는 공기,
지진파의 매질은 땅입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물결파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만들어지면서 퍼져나갑니다.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하고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마루에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며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의 한 끝을 좌우로 흔들면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리본이 묶인 용철의 한 점은 좌우로만 이동하고 파동은 용철을 따라 앞으로 진행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불러주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불러줍니다.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는 매질인 공기를 앞뒤로 진동시키면서 진행하는데 즉 소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가 됩니다.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용 종을 세게 흔들 때와 약하게 흔들 때 나는 소리의 파동 모습을 비교하면 큰 소리가 날 때는 진폭이 크고 작은 소리가 날 때는 진폭이 작습니다. 이처럼 소리의 세기는 파동의 진폭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악을 연주할 때는 악기를 두드리는 세기를 달리해서 소리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는 연주용 종으로 솔음과 도음을 같은 세기로 낼 때 소리의 파동 모습을 비교하면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고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큽니다. 이처럼 소리의 높낮이는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같아도 리코더와 오카리나에서 나는 소리는 다르게 들립니다. 이는 소리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동하는 물체나 진동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